작은 서점.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정보라 작가의 단편소설 저주토끼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를 이어 저주용품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난 주인공에겐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도 언제나처럼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친구의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자, 이어질 자세한 이야기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다독이 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 아티스트 듀오 모습의 그림책 거북복과 물대새 머리뼈의 대화입니다. 앤눈북스에서 나왔는데요. 소중했던 존재들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낸 신비롭고 몽환적인 책이라고 하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저희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 973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어떤 재미난 작품을 가져오셨을까 항상 기대되는 시간. 어떤 책 들고 오신 건가요? 네, 오늘은 정보라 작가의 소설집 저주토끼에 실린 표제작이죠. 단편 저주토끼입니다. 네. 그 표제작이 저주토끼예요. 네. 우리 눈치가 빠른 우리 청취자분들, 다독이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딱히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장유진 작가가 혼자만의 그 하적이 남양 특집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또 네. 그 전 시간에는 뭐 푸시킨의 그 스페이드 여왕 고딕 소설을 소설이고 했었고, 그것도 약간 그래도 이제 약간 뭐 으스스한 살인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그것도 약간 SF예요. 네. 여름에 읽기 너무 좋은 책들이었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어떤 호러물인가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호러 예. SF라고 네. 할 수 있는 제목부터 저주가 들어있잖아요. 환상 호러. 뭐 네, 이런 여름에 장르들. 읽기 좋은 네. 아주 재미있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저주토끼. 벌써 구미가 좀 당기지 않으신가요? 제목만 보고 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이게 이 작품이 해외에서 먼저 크게 주목받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원래는 물론 정보라 작가님이 장르문학 애호가들 사이에서 믿고 보는 작가로도 통했는데 네. 이 책이 완전히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거는 영어로 번역된 저주토끼가 2022년에 네. 영국 부커상 세계 3대 문학상 중 네네네. 하나죠.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최종 후보를 숏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보를 2번 발표하거든요. 부커상이. 인터내셔널 부커상이. 그래서 처음 후보는 좀 많아요, 더. 그래서 롱리스트라고 하고. 네네. 네, 한 번 더 추려진 최종 후보를 숏리스트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오르면서 한국 작가의 작품이 이 부문의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은, 이 숏리스트에 오른 거는 2018년에 한강 작가의 흰 이후 4년 만이었고, 이때 당시에 롱리스트에 네. 박상영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이 같이 오르면서 그 해 같은 해. 네, 근데 사실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네. 이런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숏리스트건 롱리스트건 후보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영예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후보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아주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되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도시의 사랑법과 이 저주토끼를 번역한 번역가가 한 명이었어요. 아, 그 번역가가 잘하는 분이네. 네. 안톤 허라는 영어판 번역가였는데 예. 그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롱리스트를 따로 만들고 또 거기서 추려서 숏리스트를 만들고 뭔가 최종 발표 직전에 굉장한 그 긴장감을 주는 이 마케팅을 네. 굉장히 잘하는군요. 이 부커상.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보라 작가에 대한 소개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정보라 작가는 소설을 쓰는 한편 또 러시아나 폴란드 등 동유럽권 문학을 번역하는 작가이기도 해요. 네. 연세대 인문학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러시아 동유럽 지역학 석사를 거쳐서 또 인디아나대에서 러시아 문학이랑 폴란드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학교에서 네. 노어 노문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슬라브 문학,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내셔널 부커상 이제 숏리스트에 오르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 대표작으로 이 저주토끼를 비롯해서 여자들의 왕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한밤의 시간표 등등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어요. 다작을 하셨고 네. 또 고통에 관하여 밤이 오면 우리는 등의 장편 소설도 쓰셨고 또 재미있는 에세이가 아무튼 시리즈 아시나요? 네. 새 출판사가 네네네. 연합을 해서 그 아무튼 뭐뭐 이런 식으로 하는 되게 인기 많은 시리즈인데 거기서 아무튼 데모를 쓰셨습니다. 데모? 네. 그래서 정보라 작가님 취미가 데모다. 라고 하실 정도로 네. 이런 사회적 현안이라든지 시위 현장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도 어쨌든 호러 SF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두운데 약간 마술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내부에 뭔가 이 불의하고 폭력적인 세상에 맞서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그런 여자들의 이야기를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말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캐릭터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네. 근데 이런 분을 직접 장유 작가님 아신다면서요? 아는 거 아닌 건 만나뵌 적이 있는데 네네. 모 포털 사이트에 그 요즘 모바일 라이브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데서 책 파는 코너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5번 정도. 네. 그때 참 좋았어요. 되게 좋은 작가님들도 많이 만나고 페이가 굉장히 셌습니다. 또. 네. 죄송해요. 그냥 괜히. 네. 그때 제가 출판계의 박경림이 되어볼까 하고 기대에 찬 적도 있었는데 네. 뭐 일찍 종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부커상 숏리스트에 오르신 직후에 정보라 작가님 만나서 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너무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래요? 제가 직접 만나뵐 수 있어서. 네. 자, 오늘 또 소개해 주실 저주토끼가 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흥미롭다면서요? 네, 이게 어쨌든 소재가 토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정말 재밌어요. 그 환상 호러 웹진 거울에서 그 12지신 동물을 하나씩 정해서 소설을 쓰는 그런 특집을 준비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뭔가 되게 멋있는 거 많잖아요. 뭐 호랑이 네.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개라든지 그런 것들은 익숙한 동물은 이미 다 다른 작가님한테 가져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보라 작가님이 양이랑 토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양과 토끼. 심지어 근데 환상 호러를 써야 되는데 네. 가장 안 어울리는 둘이잖아요. 그래서 양은 도저히 못 쓰겠다 해서 토끼를 골랐고 네. 토끼가 사실 동물 중에서는 완전히 최약체잖아요. 왜 쥐띠도 있고. 그거 다 골라갔대요. 그래요? 네. 최약체예요? 제가 토끼띠인데. 네. 그래서 무기가 될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최대한 무섭게 써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 저주토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봐봐요. 만약에 이때 정보라 작가님이 1등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쳐봐요. 물론 그래도 좋은 작품 나왔겠지만 이 저주토끼라는 작품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저주 호랑이, 뭐 저주말. 근데 저주토끼가 딱 찰떡인데요? 제가 그쵸. 느낌에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 창작자들에게 네. 어떤 제안이 주어졌을 맞아요. 때 오히려 더 큰 상상력이 발휘되는 그래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네. 식재료 주문 업체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파는 식재료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서 소설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당근, 뭐 토마토, 네. 뭐 감자
근데 제가 감자를 골라서 소설을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제한이 없었다면 제 평생 제가 언제 감자를 소재로 소설을 써보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신칸센이 2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 교차하는 지점에 교차하는 날짜에 가방 배낭을 싸고 가서 네. 거기서 소원을 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정말 명작이고 저는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신칸센 광고 아, 그랬어요? 외주를 받아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창작자에게 제한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한, 제약, 또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이 뭔가 다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설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 소설도 냅다 낭독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이 네. 너무너무 그 명장면이고 좋아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등은 매우 귀여웠다. 토끼가 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나무 부분은 그다지 사실적이지 않았지만 토끼는 한껏 정성을 들인 흔적이 역력했다. 토끼의 양쪽 귀끝, 꼬리끝, 그리고 눈은 검었고 몸의 나머지 부분은 새하얀색이었다. 딱딱한 재질인데도 보드라운 분홍 입술과 복슬복슬한 털의 질감까지 섬세하게 표현했다. 전등에 불이 들어오면 토끼의 몸체가 하얗게 빛났고 그 순간만큼은 마치 살아있는 토끼 같아서 귀를 쫑긋 세우거나 코를 벌름거리기라도 할 것 같아 보였다. 모든 물건에는 사연이 있게 마련이다. 저주에 쓰인 물건이니 이 토끼 전등에도 물론 사연이 있다. 할아버지는 전등 옆 안락 의자에 앉아서 몇 번이고 들은 이야기를 또 몇 번이고 다시 들려주시곤 하는 것이다. 전등은 할아버지의 친구를 위한 것이었다. 개인적인 용도로 저주 용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업으로 만든 물건을 개인적인 저주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대대로 저주 용품을 만드는 우리 집안의 불문율이다. 토끼는 단 한 번의 예외였다. 친구네 집은 술도가였어. 네. 이 저주용품이라는 게 이제 무당이나 점집에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맞습니다. 예, 집이의 얘기입니다. 네. 이 소설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액자식 구성인데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대로 저주용품을 만드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치만 이 집안의 원칙이 있는 게 이 집안의 개인적인 용도로 저주용품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만든 물건을 개인적인 저주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딱 한 번 이 원칙을 어긴 예외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전에도 막 무당 집안이라 그러면 막 어떨 때는 의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 안 좋게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저주용품을 만든 집안이라는 이유로 거의 천민보다도 그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 유일한 이 할아버지를 차별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이 술도가 집안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술도가가 뭐냐면 술을 만드는 네, 양조장집 아들. 네, 양조장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뭔가 정부 인사랑 원래 술이라는 거는 정부의 규제 같은 거에 제약을 맞습니다. 많이 그렇죠. 받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친분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뭐 접대나 뇌물 같은 거 이런 걸 하지 않고 뭔가 정말 바른 마음으로 정직하게 우리 쌀을 사용해서 네, 네. 전통주를 정말로 좋은 퀄리티의 전통주를 만드는데 전념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경쟁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로 알코올, 심지어 저질 알코올에 되게 그냥 요즘 또 감미료 같은 게 이슈 많이 되잖아요. 이때도 물이랑 감미료 같은 거에 알코올 섞고 대충 때려놓고 그런 거를 이거 서민들의 입맛에 맞는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술이다. 그러면서 막 선전하던 곳이 경쟁사였는데 이 경쟁사가 친구네 이 집안의 술에 이 공업용 알코올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마시면 눈이 멀고 네.
불구가 된다.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네. 마타도르는.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흑색 선정을 해서 비방을 퍼뜨리고 근데 이 할아버지 친구네 집안이 이거를 뭐 어떻게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워낙에 그 회사가 잘 나가고 있었고. 네. 그래서 결국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장인 정신으로 정도만 걷던 기업이었는데 네. 그 경쟁 기업의 비방으로 그냥 네. 망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친구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젊은 나이에 30대에 목을 맨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아내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네. 그래서 부인이 그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남편을 따라서 또 이제 불기의 객이 되어버렸고 네. 아이들도 뭐 다 고아가 된 거죠. 근데 이 정말 이 나쁜 놈들은 얼마나 더 나쁘냐면 사실 그 라이벌 자기네가 흑색 선전을 한 라이벌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면 네. 거기서 그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그 회사가 망했잖아요. 그럼 그 회사 부지, 공장, 그리고 술 만드는 설비 이런 것들을 네네. 다 완전히 싼 값에 헐값에 다. 그걸 또 자기네가 사들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굉장히 상도가 없는 그 집안이네요. 네. 경쟁업체가. 네. 여기 끝이 아니라 네. 그 집안 우리 할아버지 친구네 집안만의 그 귀한 좋은 술을 만드는 제조 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도 또 못 보게 그 금고에 그냥 묻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에서 원한 거는 싸구려 술을 많이 팔아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기고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이거 좋은 제품을 남들도 못 만들게. 그래서 자기네가 안 하니까 남들도 못하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젊은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원칙을 어기고 저주의 토끼를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토끼 전등인 거죠. 묘사가 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딱 그 귀끝만 딱 까만 하얀 토끼가. 그래서 이 예쁜 토끼 전등에 등을 쓰다듬으면 불이 들어오는 네. 그런 형태의 전등인데 다만 그 저주하려는 상대가 이거를 직접 만져야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손에 막 이렇게 쥐어주던지 이거 하게 만지게끔 유도를 하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쪽에다가 그 상대 친구의 경쟁 업체에 그걸 놔둡니다. 이제 만지길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창고에 들어가 버려요. 네. 정작 그 사장님이 안 만져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직접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토끼가 밤이 되니까 창고에 종이 같은 게 막 있거든요. 그걸 갉아먹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토끼 전등이 갑자기 밤에는 살아서 맞습니다. 종이를 갉아먹어요. 네. 굉장히 근데 이 묘사가 자연스러워요. 네. 전등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토끼 전등이 아시죠? 불이 띵 켜지면서 밤에 사사삭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정보라 작가님 묘사를 읽다 보면. 근데 이제 뭐 종이가 막 다 갈가져 있죠. 그리고 토끼가 또 똥을 많이 싸잖아요. 똥이 막 널브러져 있고. 근데 그걸 또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경비원이 토끼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내가 본 게 뭐지? 그리고 그 똥을 보고 뭐 쥐가 있나? 그러면서 갑자기 쥐 잡기 운동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토끼 전등이 살아가지고 이거를 막 다 갉아먹었다는 걸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쥐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좀 안 좋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쵸. 이 술 파는 공장에 쥐가 있다. 위생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소문을 없애려고 시음회를 열어요. 또 이렇게 또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시음회가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술 맛 좋네, 괜찮네, 네. 쥐 있는 거 다 헛소문이었네. 이러고 모든 시음회가 마치고 가는 온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 집 손자가 토끼 모양 전등을 소중하게 안고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공장에 창고에 있던 그 전등을 이제 네. 손자가 손에 쥐었군요. 불길한데요. 네. 근데 그때부터 아이가 이상해집니다. 식탐이 너무 많이 생기고 동네 아주머니가 전화가 얘가 그냥 길에 주저앉아서 막 대변을 보고 있다. 아이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리고 토끼 전등을 이 자기 눈앞에 안 보이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손자가 아프니까 점점 그 사장도 이 손자를 신경 쓰느라 점점 이제 가세가 기우는데 그 와중에 정권하고 결탁해서 되게 잘 되고 있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어요. 네. 그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싸구려 술이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계속 뒤를 봐주던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지위를 잃고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네네네. 이런 공포소설 같은 데서 어떤 공포로 인해서 누군가가 무너지거나 네. 저주를 받거나 이런 게 들어갈 때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점이에요. 이 소설이 굉장히 세상과 동떨어져 있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지만 네. 또 굉장히 현실적인 바닥 땅에 발을 딛고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이 소설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할아버지 때 세대니까 전산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회계장부, 뭐 재무제표, 뭐 결제 서류 같은 게 다 토끼가 먹어버린 거예요. 다 갉아먹었어요. 갉아먹었어요. 심지어 뭐 채무자들 네. 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에 빚을 진. 근데 이 기록이 다 사라졌다는 소문이 도니까 채무자들이 네네. 기록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나 빚 안 갚을래. 아니, 세금 납부도 분명히 했는데 다 이게 저기 체납되지 않은 미체납으로 다 이렇게 분류가 돼서 네. 증거가 다 사라졌으니까 토끼가 다 갉아먹어서 아이고, 어떡해. 아주 환장하는 네.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던 와중에 이러면은 이제 그 사장이 저주를 받아서 쓰러져야 될 것 같지 네. 않잖아요. 이 저주 토끼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냐면 일단 손자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은 사장의 아들이에요. 아들, 사장의 아들이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발만 대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몸이 다 으스러지게 된 몸만 네. 부딪혀도 뼈가 으스러지고 그래서 손자도 죽게 되고 이 아들도 죽게 되고 결국엔 그 3대 독자였거든요. 그 3대 독자, 손자, 아들 다 죽고 결국에는 이 사장까지. 회사가 쫄딱 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손자가 물어봤을 때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물었다. 물론 어떻게 됐는지 난 이미 수십 번이나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나는 딱 요 타이밍이라는 걸 내가 안다. 이때 이야기가 끊어졌을 때 뭔가 내가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할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내가 질문을 해줘야 약간의 만담처럼 된 거죠. 할아버지가 취임새를 넣는 식으로. 네. 그래서 딱 이 타이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다 죽었지.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습관처럼 그 전등 토끼의 귀와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몇 번이고 또 해주는 건가? 그래서 저는 치매 할아버지인가? 그쵸.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네. 의문이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낭독을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용도로 저주용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업으로 만든 물건을 개인적인 저주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불문율에는 이유가 있다. 남을 저주하면 무덤이 2개라는 일본 속담이 있다고 한다. 타인을 저주하면 결국 자신도 무덤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다.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무덤이 3개라고 해야 하나. 할아버지가 저주했던 사장, 사장의 아들, 사장의 손자는 모두 죽었다. 할아버지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그냥 집 밖으로 나가서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왔다. 달이 어스름하게 구름에 가린 밤, 혹은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길거리에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밤, 자연의 빛도 인공의 빛도 모두 힘을 쓰지 못하는 어둡고 적적한 밤이면 할아버지는 창가의 안락의자에 나타나 토끼 전등을 켜고 이미 몇십 번이나 들려주었던 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저주일까 혹은 축복일까? 밤이 늦었구나. 할아버지가 말한다. 내일 학교 가려면 일찍 자야지. 학교에 갈 나이는 이미 지났다. 이 집안에 이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는 고분고분 대답한다. 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좀 이해가 다 되신 거죠? 전 여기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의 영혼이 와서 밤마다 네, 걸터 그쵸. 앉아가지고 이미 이걸 듣는 사람도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 집안에 이제
어린 아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시간이 지났는데 그 개인적인 용도로 저주 용품을 만든 대가를 이 집도 지금 치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누군가를 저주하면 무덤 2개라는 일본 속담을 정확하게 여기 대응하면 해보면 거기 이제 사장 그 아들 손자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사실 무덤 4개가 그러네요. 생긴 거네요. 예, 네. 네. 맞아요. 이게 복수국인데 이게 막 사이다 복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지점이 네. 이 저주토끼라는 소설 그리고 이 소설집의 매력인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사이다 서사가 대유행이잖아요. 요즘 모든 드라마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쵸. 참교육부터 시작해서 김부장에 이르기까지 막 다. 네. 일단 요즘 네. 유행하는 도파민 드라마의 특징이 네. 1화에서 약간의 시련을 보여주고 1화의 마지막에 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다 그냥 사이다로 그냥 다 혼내주는 네. 그런 서사가 유행이고 물론 통쾌한 면도 있죠. 근데 이 작품의 복수는 막 명확하고 시원한 복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도 죽었잖아요. 네. 손자라든지 아들이라든지. 그리고 죽는 사람조차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너 이거 잘못했지? 이러면서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사실 이유 몰라요. 그리고 사실 사과나 뉘우침이 없이 그냥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복수가 오히려 좀 쓸쓸하거나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복수 뒤에도 네. 뭔가 세상은 여전히 쓸쓸하고 또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실제 현실은 그렇게 너가 뭘 잘못했는지 똑똑하게 알려주고 복수를 해서 나쁜 놈만 딱 죽고 사실 이러지 않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더 좋긴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책장을 딱 덮고 나서 뭔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소설이 사실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국제적으로도 더 그러네요. 널리 읽히는 이유겠죠. 네, 선과 악이 막 이렇게 뭐 종양을 도려내듯이 그쵸 메스로 깨끗하게 도려내듯이 그렇게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지금 어떤 내용에 정보라 작가가 좀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게 만두파동 사건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조금 나이가 있으신 다독이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른바 그 쓰레기 만두 네. 파동이라는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널리즘이 어떻게 이제 프레임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느냐를 좀 레거시 미디어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되게 대표적인 예로 네. 사실 뭐 신방과 수업 같은 데 나오기도 맞아요. 해요. 네, 네네. 쓰이는 건데 어떤 만두 제조 회사가 여기서 쓰레기 만두를 판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쓰레기 만두라는 말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럼요. 네. 내가 쓰레기를 먹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억울하게 파산한 그런 네. 회사가 있었어요. 과거에. 굉장히 많았다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론몰이로 이제 사회적 불신이 막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그 업계에 종사하는 죄 없는 네. 개인이 사실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너무나 정직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기 네. 만두가 쓰레기 취급당하면서 그냥 망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와 예, 예. 또 군사 독재 시절에 뭔가 쌀 자급 정책 때문에 네. 쌀로 술을 빚는 양조장의 맥이 끊길 뻔한 적이 있었대요. 그것도 현실을 좀 반영을 한 거군요. 네, 그런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네. 쓰셨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마냥 환상어로가 아니라 그죠? 그 어떤 시사하는 바도 분명히 있는 그런 네. 작품이라서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주라는 것이 네. 뭐 이야기에 되게 흔한 소재잖아요. 네. 정말 오래전부터. 그렇지만 이 소설의 저주가 뭔가 그냥 남다르고 특별한 거는 뭔가 돈과 권력 그리고 막 폭력이 되게 상식처럼 여겨지는 이 실제 사회에서 뭔가 상처 입거나 짓밟힌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딱 몰렸을 때 그 찾게 되는 그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저주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이잖아요. 이 저주토끼 자체가. 네. 하지만 이 현대 사회나 자본주의가 지닌 어떤 공포나 잔혹함을 드러내는 방식이 이게 오묘하게 이게 믹스가 되면서 맞아요. 진짜 매력적인 소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장유희 작가님이 가져오신 책과 제가 봤던 그 책의 표지가 달라요. 이게 개정판인 거예요. 누가 개정판이에요? 제가 본 게 개정판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네, 이 저주토끼라는 이 책 자체가 다른 출판사로 이제 판권이 옮겨가면서 판권이 아예 옮겨갔구나. 네. 그리고 또 전면 개정판이 나왔어요. 네. 전면 개정판에서 표제작 요 저주토끼의 결말 부분이 작가의 최초 창작 버전으로 복원되었다고 해요. 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가가
처음에 썼던 원안이 있는데 네. 그 편집 과정에서 이건 좀 덜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덜어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개정판을 내면서 원래 썼던 그러니까 이건 새로 고친 게 아니라 원래 썼던 버전으로 복원이 됐다. 그래서 이 복원 버전은 뭔가 좀 더 분노가 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이 약한 사람들의 이 처했던 그 실정의 그 맥락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저도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새로운 개정판의 버전도 그 레빗톨 출판사 버전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는데 몇 문단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좀 발견하고 비교하는 재미도 분명히 있겠네요. 네. 이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이 안에 이제 그 저주토끼를 비롯해서 뭐 머리, 차가운 손가락 이런 제목들의 단편들을 제가 보면서 이거 시작했다가 괜히 잠자는데 방해되는 거 아닐까 굉장히 그 제목부터가 무섭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다른 작품들도 다 재밌어요, 이렇게? 이거 완전히 명작이에요. 어떤 거? 전체적으로 다. 네. 호러 SF 판타지 이제 네. 단편집인데 대체적으로 뭐 저주나 복수에 관한 서늘한 이야기 10편이 들어있는데요. 아주 이 계절에 읽기 아주 딱 좋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바로 뒤 이 머리라는 소설이 또 되게 재밌는데 이 정보라 작가님의 사실상 첫 소설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머리가 대학교 때 학내 문학상을 받았던 네. 그 작품인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물을 내리고 화장실에서 변기죠. 물을 내리고 화장실을 나오려고 하는데 어머니라는 소리가 들려요. 뒤를 돌아보니까 변기 속에서 네. 머리가 튀어나오면서 아이. 걔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보겠다. 너무 무섭다. 시작부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변기 네. 속에서 튀어나온 이 머리. 네. 뭘까요? 뭘까요?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바로 또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뭐 차가운 손가락, 그리고 재회, 안녕 내 사랑 등등 모든 단편이 전체적으로 호러 SF이지만 이 현실을 또 계속 녹여 들어가서 보여주는 그런 명작 단편들이 많습니다. 등골이 오싹하지만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저주토끼와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 골라오셨죠? 네, 모노노케 힘의 그 애니메이션의 OST인데요. 히사이 시조의 아이시타카와 산을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사실 이 모노노케 히메도 어떻게 보면은 저주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이 곡이 뭔가 되게 웅장하면서 되게 서글픈 그런 선율이 뭔가 이 저주했을 때 통쾌하다 이게 아니라 뭔가 끝난 뒤에 그 남는 상실감이라든지 쓸쓸함 같은 거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저주토끼의 마지막 여운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네, 장유진의 책갈피. 오늘은 정보라 작가의 단편소설 저주토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추천곡 들으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네, 알라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에두아르 르베의 자화상입니다.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 작은 서점에서 절판됐다가 복간된 책을 가져오는 경우가 좀 잦은데 네. 이번 책 또한 절판됐다가 이번에 복간된 책입니다. 복간된 책들에 좀 많은 애정을 쏟고 계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복간되는 책들은 출판사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시장에서 한번 사라졌던 책을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책 한번 내볼까? 뭐 이런 게 아닌 거거든요. 예전에 시기를 잘못 잡아서 출간해서 별로 독자들의 호응을 못 얻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거나 네. 혹은 절판된 후에 이 책의 진가가 뒤늦게 알려져서 독자들이 제발 재출간해달라 아우성쳐서 내거나 혹은 어느 편집자 혹은 출판사의 대표가 이 책은 나의 인생책이니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출간을 해야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거나 뭐 이런 보통 이유들이죠. 근데 그래서 저도 너무 예전에 나왔어서 몰랐던 책이었던 경우인데 복간을 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노래, 영화, 드라마 이제 역주행 같은 것들 많이 하는데 약간 그런 의미에서 네. 다시 사랑받을 비슷한 수 것 같아요. 있는. 네. 자, 오늘 그 소개해 주실 책 이제 다시 나온 책인 건데 배경이 궁금하네요. 네, 이 에두아르 르베라는 저자가 프랑스 사람인데 네. 프랑스 원서는 2005년에 나왔어요. 꽤 오래된 책이죠. 21년 전 책이니까요. 네. 한국에는 2015년에 처음 출간됐었어요. 그랬다가 절판됐고 올해 8월에 10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럼 에두아르 르베의 자화상은 어떤 이유로 복간이 된 거예요? 이 책은 절판된 이후에 이 책의 진가가 뒤늦게 알려져서 네. 독자들이 출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책을 찾는 팬층이 얼마나 있는지는 사실 중고책의 가격으로 가늠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책은 중고가가 16만 원까지 올랐었더라고요. 아니, 16만 원 중고책 치고는 어마어마한 너무 높은 가격이죠. 예. 이게 판매 기간이 짧았어서 네. 책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수록 그리고 절판된 지 오래된 책일수록 그리고 절판 이후에 이 작가의 유명세가 국내에서 좀 커질수록 아무래도 네. 네, 중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이 그 모든 조건에 들어맞는 것 같아요. 원래 2015년 당시에 정가가 9,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고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네. 거죠. 이게 책이 되게 얇아요. 네. 그런데 16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절판된 시간 동안 이 책의 가치가 얼마나 올랐는지 가늠이 되시겠지요. 이런 식으로 책해서 이렇게 뭔가 투자해서 리셀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나요? 16배가 올랐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와 이거 괜찮은데? 자, 근데 아무튼 에두아르 르베라는 이 지금 작가가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이죠? 이분은 프랑스의 예술가인데요. 사진 작가이자 조형 예술가였어요. 그림도 그렸었는데 어느 순간 그림은 다 정리를 하고 불태워버리고 네. 그 이후로 주로 하신 건 사진 작업이었습니다. 사진 작가였군요. 네. 오. 이 자화상이라는 책이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서술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하는데 사실 간접적으로 이분의 사진 작업에 대한 설명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분의 작업은 핵심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중립성인 것 같아요. 르베가 자신의 작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글쓰기는 하얗고 내 사진은 중립적이다. 중립적이라는 게 근데 네. 무슨 어떤 뜻으로 한 얘기일까요? 그 이분의 작업을 네. 살펴보면 네. 이 사진 작품들 중에 포르노그래피, 럭비, 정치인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걸 그 맥락이나 감정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포즈만을 재현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옷을 다 입은 상태로 포르노그래피의 어떤 포즈들을 재현하고 또 럭비 경기를 공 없이 촬영하고 이런 네. 방식인 거죠. 그래서 되게 사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인 느낌이 날 수밖에 없고 또 평평한데 그 사이에서 불안이 피어오른다는 평가를 받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뭉뚱그려서 중립적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사진 작업에서의 특성이 이제 글에서도 연결이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책이 사실 분류부터가 말하기 참 애매하거든요. 네네. 서점 분류로는 소설로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보 없이 이 책을 누군가에게 읽어보라고 하고 이거 소설 같아요? 라고 하면 네 라고 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또 에세이 분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소설도 에세이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책이길래 그렇죠? 이 책에는 일단 서사가 전혀 없습니다. 네. 문단도 없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글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네. 나는 어떠하다. 나는 어떠했다. 나는 어떤 걸 좋아한다. 나는 어떤 걸 싫어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문장으로만 쭉 이어져 있습니다.
뭐 난해하네요, 좀. 네, 책의 그쵸. 정보가 어떻게 그런 문장으로만 이어져 있죠? 근데 그 문장들에 어떤 감정이 담기지도 않고요. 인과관계도 없어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문장들의 나열이에요. 보통 나는 어떠어떠한 상황을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할 때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자연스럽게 왜냐하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이 없고요. 그냥 오로지 객관적인 사실만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한 책이군요. 그쵸. 네.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형식의 특이함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사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형식을 에두아르 르베가 유일하게 쓴 거잖아요. 처음 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형식을 똑같이 써서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건 그냥 에두아르 르베를 따라하는 거지 자신만의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서 이 책의 의미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설명만 들어서는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 책의 아무데나 펴서 읽어도 사실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랜덤 페이지를 읽어드려 볼게요. 네. 나는 두 번의 여름을 빨간색 펜에서 보냈다. 기교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데 그것은 예술과 기량을 혼동시킨다. 나는 트롬본을 배워야 해. 와, 죽은 개미 한 마리라는 생각을 동시에 한 적이 있다. 일찍 일어나면 늦게 일어날 때보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데 깨어있는 시간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흡연은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는다. 음주는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긴 잠을 방해한다. 음주는 다음날 아침 두통을 야기한다. 나는 과거의 의상이 등장하는 영화보다는 미래의 의상이 등장하는 영화를 더 좋아한다. 내 스타일을 이루는 것은 내 말보다 내 생각이다. 나는 차 안에서 앞 유리로 보이는 사물들을 트래킹샷 보듯 본다. 어쩌면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도록 이 책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미소 짓는 사기꾼에게서 아파트를 산 적이 있다.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변명하지 않는다. 나는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의식의 흐름을 그냥 쫙 그냥 나열한. 근데 잠깐 이런 문장이 지금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주신 건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쫙 이어져요? 네, 그래서 진짜 사실 소설은 아니네요. 이게. 그렇죠, 아니죠. 네. 이게 사실 이렇게 일부만 들으시면 이게 진짜 뭐지 싶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류의 책이라는 그 정보를 아는 상태로 네. 읽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뭐 딱히 뭐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로 쭉 이어지는 책이 어떤 특별한 감상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 상태였는데 네. 읽다가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제가 기대한 것을 뛰어넘는 감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느낌이 네. 있었군요. 어떤 감상이었어요? 일단 처음에는 생각보다 좀 더 재밌었어요. 네. 이 내면의 깊은 얘기, 감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런 정보들만 막 들어도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에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가면서 막 랜덤 정보로 머릿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내밀하게 알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서사 없이 수많은 정보들의 나열로만 아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소설이나 뭐 드라마, 영화 속의 인물이든 아니면 실제 인물에 대해서든 우리가 어떤 사건들 속에서 사람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서서히 알아가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상 구체적으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정보를 통해서 알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네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주 짧게 하루씩. 근데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이렇게 막 내가 뭔가 이렇게 서사를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이제 막 맞아요, 미사역으로 맞아요. 자꾸 이렇게 쓰다 보면 그날의 어떤 정확한 정보들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나중에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정보들로 인해서 더 많은 연상작용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기억들을 뽑아낼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어떤 정보들로만
사람을 파악하는 일이 또 우리가 살면서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굳이 막 떠올려 보려고 해도 결혼 정보회사. 그래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을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정보만 취급하잖아요. 키, 연봉, 나이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정보는 또 그런 류의 것들은 전혀 아니니까요. 네. 책의 제목이 자화상이잖아요. 그렇네요. 제목 네. 지금 책 제목이 자화상이군요. 그렇죠. 이제야 들어오죠. 네네. 근데 한유주 작가가 이 책의 추천사를 썼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묘화의 방식으로 나열된 문장들은 네. 각각 불특정한 과거와 분명한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을 연결하는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으므로 작품의 최종 형태는 평면처럼 보이는 입체가 된다. 좋다 이 표현. 그렇죠. 네네. 이게 전묘화라는 표현이 정말 적확한 게요. 맞아요. 네. 이 사람을 구성하는 부분이 기억, 호흡, 취향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콕콕콕콕 점을 찍듯이 문장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네. 이 무수한 정보들이 합쳐져서 한 권의 책으로서 이 사람을 구성하는 자화상이 된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자화상이 자화상이긴 한데 전묘화 자화상이라는 거네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읽다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또 계속 읽으면서 오히려 점점 더 근데 이 설명들로 과연 한 사람을 구성해낼 수 있을까? 이런 반대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이 점이라는 게 네. 아무리 많아도 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책 속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 삶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네. 삶에 너무 많은 기억이 있고 너무 많은 순간적인 생각을 하고 취향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점묘화로 만든 자화상조차 가까이 가보면 이 점들 사이가 너무 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 또 구성한다는 것이 뭘까? 가능하긴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사건 전후로 이 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네. 그 사건은 바로 저자의 죽음입니다. 에두아르 르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네. 그게 2007년의 일이고요. 이 책의 원서는 2005년에 나왔다고 불과 2년 네, 뒤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목숨을 끊은 게 42대의 일인데요. 그 며칠 전에 자살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었어요. 네. 그래서 이 에두아르 르베라는 예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삶과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일치시킨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죽음 이후에 이 자살이라는 책이 이것도 국내 워크룸 프레스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책이 프랑스에서 주목을 받았었어요. 이 책은 유서는 아니고요. 친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탐구하는 내용의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의 현실과 작품을 분리해서 보기가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저자의 죽음 이후에 이 자화상의 내용 안에 있는 어떤 죽음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는 문장들이 다시 재해석되면서 이 책에서 또한 저자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질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책이군요. 좀 배경이 기묘하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단지 좀 특이한 구성과 형식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책인데 네. 저자의 죽음 이후에 이 작품 밖의 현실과 작품 안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고 좀 섞이면서 처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고 해석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 책의 제출간을 그렇게 기다리던 팬들도요. 대체로 워크룸 프레스에서 나온 자살을 읽으신 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한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더 좀 복잡한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흥미로운 한 번쯤은 한번 좀 읽어봤으면 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책이네요. 이 책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이 책을 이야기할 때 사실 저자의 죽음에 대해서 빼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읽더라도 충분히 형식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는 어떠하다 이런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그리고 얇다 보니 이 책을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서사로 쓰여진 책들보다 읽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멈칫멈칫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문장들 사이에 인과가 없잖아요. 다 독립된 문장들이니까 오히려 하나하나의 문장을 되게 곱씹게 되고요. 이 문장들 사이에서 저자라는
사람을 좀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동시에 독자, 읽는 나 자신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겹으로 이걸 읽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대입시켜서 보게 되거든요. 네. 이 저자가 좋다고 말하는 혹은 싫다고 말하는 이 것들을 나는 좋아하나? 나는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책이라서 아까 아나운서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네. 나 자신의 자화상을 써보게 너무 지금 그쵸? 당장 저는 하고 싶으시죠? 펜 들고 일기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그거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 부분에 이 책에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다 보면 그렇죠? 네. 예. 훅훅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나중에 조금 아쉬우면 인과관계를 조금씩 더해가면 맞아요. 네. 하나의 큰 그림이 되는 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묘화처럼 그렇죠? 네. 건조한 정보들의 나열로 자기 자신을 그려내는 네. 그런 독특한 책이었습니다. 자, 다독이 분들 우리 에두아르 르베의 자화상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라딘의 김경영 MD의 소개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